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청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봉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대청중학교 데이터 활용 협력 학교 관련 강연에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님이신 권준수 교수님 모시고 청소년들의 사춘기의 시절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실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또 자녀들이 왜 그럴까 조금이나마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를 교수님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유, 화면 공유를 좀 할까요? 예,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디지털 전환. 그래서 이제 이런 디지털, 여러 가지 기기 또 방법을 통해서 현재 정신건강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 최근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를 찾아가든 또는 뭐 심리학자를 찾아가든 뭐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든 해서 면담을 하고 또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치료가 좀 필요한 학생은 치료 도움을 주고 또 뭐 아닌 학생도 있겠죠. 이제 그런 식이 지금 정신건강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 변환의 시기를 맞이해서 이 디지털 여러 가지 기기를 통해서 특히 정신건강의 상태를 평가하고 미리미리 이거를 판단하고 또 필요하면은 뭐 진단하고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을 디지털 방법을 통해서 제공해주고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특별히 대청중의 여러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부분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게 접목이 잘 되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빨리빨리 우리가 매니지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흔히 우리가 사춘기, 영어로는 puberty, 또 adolesc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춘기는 한문으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사춘, 봄을 생각하는 시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사춘기 봄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겨울에 얼어붙은 마음도 풀리고 여러 가지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되는 시기라. 이게 이제 사춘기죠. 그래서 대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세, 13세. 이때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자는 이제 남성으로서의 여러 가지 몸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 또 여자는 여성으로서의 몸의 변모를 가지게 되죠. 그거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여자는 에스트로겐. 그래서 이제 성인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형태를. 이때를 우리가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질풍노도. 굉장히 바람이 세고 노도. 이거는 이제 물결이죠. 물결이 굉장히 바다에서 심하게 치는.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다. 왜 이런 말이 붙었을까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굉장히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뭐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정이 보통 성인 그냥
안정적인 이제 성인이 됐을 때보다도 심하게 반응을 하고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반응이 심하죠. 그래서 여러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 시기, 초등학교 고학년 이런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또래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하고 웃고 막 반응이 심하죠. 그거는 결국은 뇌의 변화가 그런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뇌가 점점 이제 안정이 되고 또 이제 더 나이가 들면은 퇴화를 하죠. 근데 이 청소년 시기는 그 신경 발달, 뇌 발달이 한창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태어나서 대개 한 4, 5세까지가 굉장히 뇌가 발달을 많이 하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천천히 발달하다가 다시 이런 사춘기가 되면 이 굉장히 뇌가 변화가 심합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가지치기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영어로는 프루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신경세포들이 이제 발달을 하면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신경세포들끼리. 그게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서로 연결을 하는데 그걸 이제 연결하는 부위가 시냅스라는 부위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시냅스가 많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사춘기 때는 필요 없는 연결을 따르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 나무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주잖아요. 그 가지치기는 필요 없는 걸 가지를 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필요한 부분의 영양 공급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가 사춘기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회백질, 백질. 뇌는 백질과 회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발달이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사춘기 때 조금 발달을 하고 또 특히 수초화라고 마이엘리네이션 신경세포에 그 쭉 이제 연결되는 축색볼기라고 하는 그 이제 일종의 연결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죠. 그 통로의 그 바깥쪽이 마이엘린으로 이게 덮어싸게 됩니다. 그 마이엘린으로 덮어싸게 되면 정보가 잘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정보 전달이 뭐 고무나 이런 거는 보면 정기적인 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굴이나 검 이런 거 보면 전달이 잘 되죠. 그런 것처럼 마이엘린으로 덮어싸게 되면 전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뇌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그 반응이 조금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뭐 우리 청소년들을 좀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무조건 뭐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별것 아닌데도 막 화를 내잖아요. 집에서 부모님들한테. 그거는 부모님들이 볼 때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자꾸 내고 이렇게요. 그러나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같이 부모님들이 똑같이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싸움이 되게 되고 이해를 못한다 뭐 이래 되면서 조금씩 이제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받아들여서 잘 품을 수 있는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조금 내 발달이 되면서 안정기로 접어드는 거예요. 잘못되면은 이게 이제 발달이 좀 문제가 생겨요. 정신장애 측면에서는 어린애 때 정신장애, 이 어린애 때 자폐증이라든지 ADHD, 이 어린아이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 장애가 이제 약간 끝나는 시기, 또 좀 좋아지는 시기, 이런 시기가 되고 또 하나는 청소년기에만 특별히 나타날 수 있는 정신장애, 또래와의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 그 시기가 지나면 좋아지는 그런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성인 장애로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이라든지 양극성 장애라든지 뭐 이런 게 이 시기에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이때가 되면 조금 그런 장애들은 조금 좋아질 수도 있는 시기. 그리고 그 청소년기에만 특별히 있을 수 있는, 예. 그리고 성인에 나타날 수 있는 장애가 시작하는 시기. 이런 게 막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정신 증상을 보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보고 판단하고, 만약에 성인 장애의 시작인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그거를 좀 처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소위 만성병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뇌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이 여러 부위로 구성이 되고, 이게 대뇌입니다. 지금 보이는 뇌 커스가 보이죠? 대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뇌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여기 쭉 내려가면 이제 이 척추로 내려가서 되겠죠. 근데 우리 뇌는 약 1.4kg 정도 되는, 1.4kg이면 체중의 일반적으로 한 2.5%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2.5% 되는 장기인데, 신경세포, 제가 말씀드렸죠. 신경세포가 1000억 개쯤입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쉽지가 않죠. 1000억이라는 게 10의 19승계의 신경세포, 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냅스, 제가 말씀드렸죠.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이 되는 게 시냅스인데, 그거는 한 개 신경세포가 몇백 개 또는 몇십만 개까지 연결되니까 1000조의 시냅스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뇌라는 게 아직도 뇌 기능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뭐 어느 정도는 조금 알려져 있지만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체중의 2.5%인데 에너지 소비량은 우리 몸의 20%를 씁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게 뇌입니다. 그 뇌는 이제 좌방구와 우방구로 나눠질 거예요. 여러분들 호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두를 까면 거기에 호두 그 안에 속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양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홈도 파져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게 꼭 호두 그 껍질을 까고 속에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뇌입니다. 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뇌는 이제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전두엽, 적두엽, 두정엽, 후두엽, 대뇌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소뇌는 뭐 여기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근데 이거 미세 구조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신경 뉴런입니다. 신경세포. 이게 신경세포의 몸체고, 이 몸체에서 쭉 가지가 나와서 쭉색 돌기로 해서 쭉 나가서 다음 신경세포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뇌라는 것은 이런 신경세포들의 다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보 전달을 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오는 것을, 정보를 전달해서 처리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요 연결 부위를 현미경으로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걸 시냅스라고 하죠. 요걸 좀 더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터미널, 요 신경세포의 터미널, 말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물질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신경세포에 여기 이제 돌기들입니다. 근데 요 사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요 떨어져 있습니다. 요걸 시냅틱 베이스, 시냅스, 여기 요 얘기를 하죠. 여기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여기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전달되지를 못합니다. 직접. 그런데 여기 정보가 들어오면 여기 보관되어 있던 어떤 물질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물질이 분비가 되죠. 요 물질이 분비가 돼서 그 다음 신경세포의 말단, 소위 덴드라이트라고 하는데 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요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뇌에 200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파민, 세로토닌 들어보셨죠? 세로토닌이 나오면 뭐 행복감을 느낀다. 뭐 우울증이 관련돼 있다. 우울감이. 이런 게 다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입니다. 노에프네프린, 뭐 글루타메이트,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아세틸콜린. 우리가 치매에는 뭐 아세틸콜린이 관계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입니다. 우리 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형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피질 부위를 일단 조금 전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피질은 이제 주로 신경세포의 몸체가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 피질 안에 뇌에 깊숙한데 이런 변형계, 림빅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변형계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편도체, 아미그달라, 여기 감정의 중추 부위입니다. 아미그달라, 히포캠퍼스, 해마, 그다음에 시상, 뭐 이런 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게 변형계라고 합니다. 이 변형계는 감정을 처리하는 부위입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부위. 그런데 요 변형계가 요 아래쪽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뇌 안쪽에 있는 부위들이고요. 전두엽을 비롯한 피질은 이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기는 이 전두엽, 피질, 이 피질의 기능과 변형계의 이 기능이 밸런스가 맞질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죠. 우리 뇌는 크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변형계는 중간입니다. 감정의 뇌.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 아래쪽으로 쭉, 요 연수 뭐 이렇게 내려가는 데는 생존의 뇌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호흡하는데 호흡 중추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관장하는 이고요. 그다음 감정의 뇌가 있고 변형계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 위에 피질은 사고의 뇌입니다. 전두엽, 특히 전두엽. 그래서 고등동물이 될수록 전두엽이 점점 발달하죠. 이 전두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계획을 세우고 판단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또 아래쪽에 감정의 뇌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때는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전두엽의 발달은 아직 완성이 안 되고 편도나 변형계 발달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변형계에 힘이 센 거죠. 힘이 세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 오면 감정이 막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성인기가 되면 전두엽이 좀 충분히 발달해서 이걸 좀 억제를 해가지고 그냥 걸러서 올라오는데 청소년기는 이게 발달이 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억누르지 못하고 바로 그냥 감정적인 게 막 폭발합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금 청소년기의 뇌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두엽은 발달이 아직 완성이 덜 돼 있고 그 대신에 전두엽 아래쪽 뇌 속에 들어있는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위는 발달이 빠르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라든지 뭐 조금만 오면은 막 좋아라고 막 웃고 또 감정이 폭발하고 이러는데 그걸 억제를 하지 못해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 잘 좀 품어주시고 그렇게 해야 요 청소년기를 잘 지내야 그 다음에 이제 뇌가 잘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기에 막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이렇다고 해서 너무 막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막 과잉으로 반응을 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품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보상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변형계를 포함해서 보상회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보상회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이제 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도파민이 나오는 부위입니다.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는 부위들이 이 보상회로인데
리워드 시스템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는 어떤 자극이 들어가면 여기서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도파민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냐면 쾌락을 느끼는 겁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나오면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단기간에 바로 그냥 작용을 해서 굉장히 말초적이고 직관적인 그런 감각이 나오고 자꾸 반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이런 게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쾌락과 관련되는 도파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특히 청소년기는 이게 자극을 하면 도파민이 확 분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기분이 좋은데 이거 더 해야지. 그렇게 해서 자꾸 하게 됩니다. 술, 담배, 마약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물질이 아니고 인터넷 중독 이런 것도 물질이 아니지만 중독입니다. 여기를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확 나옵니다. 그리고 기분이 확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합니다. 계속 그걸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독이죠. 이게 청소년기에 그래서 중독이 위험합니다. 일단 중독에 한번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청소년. 그래서 인터넷 중독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요. 특히 도박 중독.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마약. 요새 청소년기 마약 있죠.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의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도파민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렇죠. 어떤 자극이 들어와도 우리 학부모님들 무덤덤하시잖아요. 청소년기는 어린애들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막 우울해지고 뭐 고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뭐 40, 50대 되고 이러면은 뭐 자극이 들어와도 모든 자극이 들어와도 무덤덤해집니다. 그 이유가 뇌에 있습니다. 도파민 기능이 점점점 나이가 들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자극이 와도 도파민이 분비가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즐거움도 없고 무덤덤해지는 거죠. 그런 게 문제죠. 그게 다 뇌의 문제입니다. 사춘기에 제가 가지치기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제 요게 태어날 때고요. 여기 이제 어린애고 사춘기, 그 다음에 어른인데 이게 이제 이쪽으로 Y축은 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 시냅스가 많은 겁니다. 정상적으로 까만 노멀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점점점 뇌가 발달하면서 시냅스 연결이 많아지죠. 굉장히 많아지다가 사춘기가 되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적어집니다. 가지를 좀 치니까 필요 없는 거. 쭉 치다가 점점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조현병이라는 게 있죠. 조현병. 조현병은 이때까지 쭉 정상적으로 올라오다가 이 가지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연결인데 많이 그냥 막 자르는 겁니다.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시냅스 연결이 보통 정상보다 적어지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인기 정신병의 기초가 이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폐증 관련이 있죠.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 ASD. 이거는 오히려 시냅스가 많아지는 겁니다. 일반 정상보다 많아져서 어떤 자폐증은 정상적인 대인관계는 좀 문제가 있지만 수학적인 능력, 음악적인 능력, 미술 이런 거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게 다 이게 시냅스가 굉장히 그쪽 부위에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게 정상적으로 이게 시냅스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해도 문제고 너무 많이 발달해서 이런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확 줄어드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확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뇌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학생 정신건강이 정말 심각하다. 이런 말씀은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근 4월 달에 강남에서 학생들이 닷새 동안에 3명 추락을 했고, 어, 투신을 한 거죠. 그래서 청소년 사망자 수가 좀 줄어들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지금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만 명당 11명으로 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청소년 사망 원인의 자살의 비율이 50%입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청소년의 사망은 자살입니다. 극단적인 선택. 그만큼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별거 아닌데 과도하게 감정적인 변화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울해지고, 그래서 그냥 충동적으로 자살합니다. 그 시기를 잘 넘기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죠. 이 코로나 시기가 학생들 정신건강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이 우울 위험군이 보면은 거의 한 가벼운 수준, 중간 수준 이런 게 한 30% 이상이 좀 문제가 생긴다고 되어 있죠.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조사한 걸 보면. 그리고 스마트폰 의존. 뭐 밖에 나가지 못하고 한동안 그러니까 계속 스마트폰만 잡고 그 이야기를 그거 보고 있죠. 그다음에 뭐 사회적 관계망. 그래서 점점점 멀어지는 이 관계가 멀어지는 이런 것도 뭐 조사를 해보니까 꽤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코로나 시기 이전보다 더 우울한가 했더니만 고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봤더니 0.3%는 아니다, 모른다, 57.3% 빼고 그렇다가 한 20%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저학년 보면 고학년이 될수록 조금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도 중학생 10%, 고등학교 14%, 코로나 이전보다 불안한가. 역시 20%가 넘고 있죠. 30%. 중학생, 고등학생이 6%, 8%. 스트레스, 저학년, 스트레스 많이 받죠. 우리 참 이게 문제죠. 우리 학생들 정말 스트레스 심합니다. 참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될 젊은 친구들인데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이 40%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신경세포가 손상을 당합니다. 그런 연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해 줘야 됩니다.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스트레스를 잘 해소를 해주고 다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 여기 스트레스가 있죠. 스트레스 학생 건강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상당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우리 청소년 학생들 정말 학업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죠. 참 이게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 현황이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냥 재미로 하나 뭘 가지고 왔는데 아마 아시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제가 공무원 하라 그러잖아요. 공무원에서 너 대학만 좋은 데 가면 너 이제 마음대로 다 해라. 그렇지만 10대는 너 이제 꿈을 위해서 미래 꿈을 위해서 공부에 미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오죠. 이게 보면 뭐 호주 전국 수학경시대 최우수상 수상 민사고 입학 조지타운 대학 입학해서 이런 책들이 나오는 거 보면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그렇게 이제 막 합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을 갔더니만 이런 20대인데 또 공부에 미치라 그럽니다. 아니 대학 가면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놀아라고 그랬는데 20대여 뜨겁게 공부하고 눈부시게 써보면 아니 대학 갔는데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돼요. 사이.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취직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취직만 하면 된다. 근데 취직을 했어요. 해서 또 보니까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그래서 뭐 당당한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또 뭐 또 이제 회사 가서 했더니만 이게 또 회사 장난이 아니에요.
경쟁이 경쟁. 막 새벽에 막 또 학원 다니면서 뭐 하고 뭐 또 저쪽에서 했더니만 다시 막 공부를 했어요. 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임원이 돼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30대 취직했는데도 또 공부를 계속해야 돼. 40대가 됐는데 40대 다시 한번 공부에 미치라. 이게 도대체 뭡니까? 대학 가고 중고등학교 때 공무원 하면 너 이제 다 너 인생이 결정된다 했는데 계속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임원이 되려고 또 40대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공부하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학생들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우리가 죽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예, 죽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너무 열심히 하면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여러분들이 흥미 있는 분야를 열심히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공부해서 뭘 하는 것 그냥 지금처럼 그냥 국영수 열심히 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 본인이 재미있어 하는 것. 그것만 잘 해도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미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있어야 뭘 열심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미가 있으면 도파민이 나옵니다. 도파민이 나오면은 즐겁습니다. 즐거운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거,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흥미있는 일을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의 김묵년 교수를 비롯하여 조사한 걸 보면 이게 청소년기 정신질환이 얘기는 평생유병률 나옵니다. ADHD가 초등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 보면 5.47%, 3.51%. 남자, 여자. 남자가 더 많죠. ADHD는 되게. 그다음에 적대적 반항장애. 하여튼 굉장히 뭐 말만 하면 막 화를 내고 막 반항하는 거예요. 보면은 한 8.9% 초등학교. 그렇죠? 그러다 중고등학교로 줄었네. 4.51%. 그다음에 뭐 불안장애, 공포증,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쭉 나옵니다. 실제로 이거는 진단을 할 정도고요. 그 다음에 진단은 아닌데 역치하 진단. 약간의 증상이 있는 거라. 이것도 ADHD를 보면 13%좀 높죠. 역치하. 이거는 약간 위험하다. 조금만 이제 더 심해지면 이건 진단이 가능하는 정도입니다. 4.5%. 적대적 반항장애, 남자가 많죠. 조금 후명장애, 뭐 행동이 조절이 안 됩니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거, 공포증, 분리불안 쭉 나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좀 많이 있죠. 요새 또 문제가 자해죠, 자해. 자살도 문제지만 자해가 문제입니다. 특히 자해는 병원에도 많이 오죠. 자살이 아닌 셀프 인주리, 칼로 손목을 씁니다. 근데 그게 자살할 정도가 아니고 이걸 그으면은 조금 불안이 줄어든다 그럽니다. 학생들이. 이걸 해서 막 불안이 확 올라와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고 뭐 이러는데 이거 자해를 한번 하면은 불안이 확 줄어들어서 안정이 된대요. 그런 학생들이 요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사를 해보면 약 28%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겁니다. 2020년에. 이거는 정말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데 뭐 약한 사람보다 많은 학생까지 있죠.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중독이죠. 인터넷 게임장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문제이긴 한데 여기에 제가 진단 기준을 좀 가져갔습니다. 인터넷을 뭐 많이 한다고 인터넷 게임 장애는 아니고요. 인터넷 게임에 대한 몰두. 일단 많이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금단 증상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약물하고 똑같은 거죠. 마약 중독, 물질 중독. 끊으면 금단 증상이 나와서 막 불안합니다. 마약 먹다가 먹으면 불안하고 예민해지죠. 똑같습니다. 게임 막 하다가 안 하면 불안해지고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금단 증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성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몇 시간 하다가 했는데 그만큼 즐거움을 느끼는
그 정도가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약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그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점점 많아지죠. 내성이 생깁니다. 이런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뭐 조절을 못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몰두를 해야 되고, 특징이 검단 증상이 있어야 되고, 내성, 톨러런스가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5가지 이상, 뭐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문제고요. 이런 조사들을 보면 대개 중독,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 인터넷 게임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루에 한 8시간 내지 10시간 평균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일주일에 30시간 이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병률은 남자가 8.4%, 여자가 4.5%가 되고요. 동반 질환이 되게 우울증, ADHD, 강박장애 이런 게 동반된다고 합니다. 되게.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해야 되고요. 회복률은 인터넷 게임 장애만 있으면 1년, 2년, 3년 요거는 실제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한 3년 지나면은 거의 93%까지 회복이 되는데 인터넷 게임 장애하고 ADHD가 같이 있는 경우는 보시면 회복률이 떨어지죠. 3년이 되더라도 60%밖에 회복을 못합니다. 그러나 동반 질환이 있으면 회복이 좀 어렵다. 회복률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1년 때도 17%, 2년 때도 많이 떨어지죠. 게임 중독만 있으면 쉽게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는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특히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만 그러면은 친구 관계 뭐 여러 가지 우울감이 절망감을 느끼죠. 또 활동에서 흥미가 떨어지고요. 초조하고 피로하고 자기가 무가치감 그런 게 느끼고요. 죄책감 같은 거는 자살사고, 집중력 저하, 우유부단해지죠. 우유부단. 그다음에 식욕이나 체중의 변화, 밥맛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어떤 학생들은 많이 먹습니다. 우울하니까. 어떤 학생은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잠만 잡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가 병이고 어느 정도가 치료를 해야 되는가? 우울감은 누구나 느낄 수가 있죠. 우울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사람이 아니죠. 동물도 우울하죠. 여러분들 반려견 키우고 이렇게 하면 강아지도 우울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약간 눈물 같은 게 약간 흘릴 때가 있고 강아지가 또 이 행동이 좀 이렇게 좀 처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알 수가 있죠. 사람이면 누구나 우울합니다. 시험 못 치고 우울하고. 근데 대개는 몇 시간, 며칠 정도로 지나면은 회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우울감이죠. 근데 우울증의 우울감은 적어도 2주 이상 지속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꼭 그러면 2주 이상 지속이 돼야 하는가, 뭐 13일이 지속이 되면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고요. 대개 한 2주 이상은 지속이 되고, 직업이나 학업,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치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분은 정상적인 범위가 있죠. 정상적으로 기분은 좋을 때가 있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사망을 했다. 시험에 떨어졌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기분이 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확 기분이 우울해지죠. 이 아래쪽이 우울한 겁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복이 되죠. 이게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병적인 우울증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우울해집니다. 그러고는 그게 지속이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치료를 빨리 해야 되죠. 이런 경우 굉장히 자살 기도를 할 가능성도 있고 많이 조심하려 합니다. 또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제 양극성 장애의 시작이 이제 청소년기에 시작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조증이 자기 어떤 평소 기분보다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일주 이상 지속이 되면 조증이라고 하죠. 우울감은 한 2주 이상이고 그런 거죠. 경조증은 조금 덜 기분이 좋아지지만
보통 일반 기분보다는 좀 좋은 쪽으로. 그래서 기분이 이런 이제 정상적인 경우와 비정상적인 경우를 조금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가 뇌영상술이 있습니다. MRI라든지 양전자 단층 촬영술 펫이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거 병원에 가면 펫이라는 걸 검사를 합니다. 뇌의 어떤 대사 능력을 보는데 이게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의 뇌입니다. 이게 앞쪽 전두엽이고요. 이게 왼쪽, 오른쪽, 뒤쪽인데 이게 지금 좀 파랗죠. 이게 지금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울하니까요. 그런데 약물 치료든 뭐 상담을 하든 어쨌든 좋아지고 나면 좋아집니다. 기능이 올라가죠. 이게 좋아지잖아요. 실제로 뇌 기능이 우울한 겁니다. 우울한. 그래 겉으로 볼 때 우울한 기분이 이 뇌영상 펫이라는 걸 찍어보면 이렇게 기능이 떨어져 있고요. 좋아지고 난 다음은 기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치료를 뭐 심하면 약물 치료를 받아야죠. 심하지 않으면 상담을 받기도 하고 친구가 또 서로 도와주고 또 부모님께서 잘 이렇게 용기를 돋아주고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인 우울 이런 거는 뭐 극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이나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가 뇌의 변화다 결국은 같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성인기 정신 질환의 시작을 할 때다 하는 것이고 그 성인기 정신 질환이 정신병입니다. 오염병과 양극성의 특징적인 건데 누가 욕하고 있어 환청 같은 게 들릴 수가 있고 약간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누가 뭐 자기를 회방 놓는다. 누가 밤마다 자기를 쫓아와가지고 계속 위협한다. 또 요사이는 아파트에서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자꾸 시끄럽게 한다.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좀 조용히 해라.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면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예민해져 있어요. 청각이 예민해져가지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구나. 그런 피해망상 비슷한 게 생깁니다. 이게 정신병의 시초입니다. 이거는 이제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가끔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걸 놓쳐가지고 뭐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확 나빠져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거 조금 복잡한 그래프인데요. 요거는 소화기, 청소년기, 성인기인데 기능 수준은 이쪽은 건강한 상태고 이쪽은 심각한 상태인데 기능이 좋은 상태가 있다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받죠. 치료를 받고 이 양성 증상 뭐 환청이나 망상이나 이런 게 있다가 그러다가 좋아지고 뭐 또 나빠지고 이럽니다. 만성적으로 갈 수가 있고 대인관계도 안 가지고 친구관계도 없고 집에서만 있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치료를 빨리 받을수록 경과가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서 치료를 받으면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이 정도밖에 기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 정도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아주 초기에 받으면 진단하기 전에 약간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치료를 받으면 꽤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해집니다. 예후가. 그래서 조기 발견 겸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조금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이럴 때는 어쨌든 이게 빨리 좋아질 수 있는 일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조금 정신질환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릴 게 디지털 쪽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되었는데 어쨌든 요거 말씀드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병적인 거고요. 일리스, 병이죠. 병적 상태. 이쪽은 웰리스,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건강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질병이죠. 근데 중간 정도면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질병 쪽은 원인을 치료하는 거죠. 생물학적인 메커니즘, 기전을 치료를 하는 거고, 웰니스 쪽은 건강을 관리를 해줍니다. 평소에. 그리고 여기는 디지털 치료제로 치료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디지털 기반 예방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는 이제 삶의 질을 높이고 뭐 이런 웰니스 쪽으로 예방하는 쪽이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예방을 해서 평소에 예방을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다. 병적으로. 이런 겁니다. 거기에 디지털을 이용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페노타입, 디지털 표현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정신 정상이나 정신질환 이런 행동의 문제 이런 게 나타나면은 면담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스케일 같은 것도 체크를 하죠.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빨리 진단을 해보자는 거죠. 진단이든 뭐 그게 디지털 표현입니다. 디지털을 이용한 기기를 이용한 표현형을 통해서 진단적인 걸 빨리 해보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서 요새 웨어러블이 굉장히 많죠. 이런 워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 심전도 같은 것도 체크를 하고 스트레스 정도, 그럼 심박수, 호흡수, 그다음에 뭐 피부 전도, 그다음에 뭐 그 타이핑하는 속도, 뭐 여러 가지 GPS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울해지면 이 타이핑하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아무래도 본인이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할 때 타이핑하는 거. 그다음에 GPS 이런 걸 보면 우울하니까 잘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보면 평소에 뭐 많이 이렇게 가는 그런 거리보다도 훨씬 줄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미리 빨리 판단해 보자는 거죠. 그게 이제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서 해보자. 뭐 앞으로 이제 내복에도 그런 센서가 장착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자동차를 탈 때도 안 되면은 거기에 그런 센서들이 다 있어서 측정을 해서 바로 그냥 전송이 돼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사이 뭐 챗 GPT 이런 것도 있죠. 이건 뭐 이런 거는 챗봇이죠. 로봇, 요봇 이런 거는 뭐 좀 오래됐죠. 지금은 챗 GPT를 이용해서 상담을 하고 조금 더 지나면은 디지털 정신과 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휴대폰을 통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상담도 받고 필요하면은 뭐 면담도 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정신건강이 어떻게 되냐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말씀드렸죠.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지고 평소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뭐 휴대폰을 사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자동적으로 클라우딩으로 올라갑니다. 그거를 디지털 표현형이라고 하죠. 제가 말씀드린 우울하다, 인터넷 게임 중독, ADHD면은 뭐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한 군데 많이 있질 않고 이것저것 막 왔다 갔다 한다든지 타이핑 같은 거 보면은 또는 뭐 인터넷 사용하는 그런 습관을 보면 그런 걸 통해서 클라우딩으로 다 올라가서 여기에서 미리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을 해 있으면 어떤 사람의 데이터가 올라가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아, 이 사람 지금 조금 우울할 가능성이 있는데 해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줍니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미리미리 뭐 예방도 하고 조기에 개입을 하고 치료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평소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나오는 센서를 통해서 시그널을 측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우울할 때는 어떻다. 뭐 ADHD는 어떻다. 학업 능력이 떨어지고 뭐 그러면 어떻다. 이런 게 다 디지털 표현형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알게 된다면 미리미리 이런 발견 조기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기는 뇌가 굉장히 예민한 시기다. 조그마한 자극에도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변화 이런 게 심하고요. 충동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억제력이 약하다. 전두엽이 발달이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억제력이 약하다. 가지치기, 뇌백질이나 회백질의 발달, 호르몬의 변화 등 뇌나 신체적인 변화가 급격한. 그래서 인터넷 게임 장애, ADHD, 충동 장애, 또 성인기에 나오는 우울증, 정신병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 디지털 기기의 각종 신체 신호를 이용한 질환의 조기 발견을 시도를 한다. 그래서 디지털 표현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 하는 거고, 디지털 기기를 통한 정신장애 예방, 진단, 치료가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좀 몇 가지 받아도 될까 해서요. 네.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은 질문 있으신 학부모님이시나 아니면은 선생님 계시면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교수님께서 답변을 또 해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강의가 워낙 명확하게 해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셨던 그 디지털 관련된 거를 이제 저희 대청중학교에서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이제 좀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학부모님께서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학생들의 정신 건강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은 더 좋은 학생으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교수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